오늘은 일본군이 중국의 난징에서 저지른 난징대학 살해 잔혹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찍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지나친 자만감에 빠져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조선과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이 서구처럼 발전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대동아공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동시에 일본이 아시아 전체의 번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헛된 야욕에 눈먼 일본은 19세기 말에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며 자신들의 야심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조선은 매우 나약했다. 서구 열강은 인천 앞바다까지 다가와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했으며 일본과 청 그리고 러시아는 조선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조선을 압박했다. 그런 와중에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과 청은 조선의 군대를 진주시켰다. 그리고 두 나라가 서로 우위를 다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났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많은 이권을 챙겼다. 조선에서의 독점적 권리 행사는 물론이고 만주의 랴오둥반도 영유권까지 확정하면서 중국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극동지역에 진출하려고 만주와 조선에 손을 뻗치고 있던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만주에 진출한 일본과 러시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급기야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역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만주를 완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일본은 1905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조선과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을 맺어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결국에는 1910년 강제합병조약으로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했다. 일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이제 일본의 목표는 중국 정벌이었다. 일본은 만주 침략을 노골화했다. 1931년 9월 18일 황텐 북쪽 유타오부에서 남만주 철도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침략의 꼬투리를 마련하려는 일본 관동군의 자작극이었다. 그러나 일본 관동군은 중국군의 도발적인 소행이라며 펑텐을 공격, 점령하며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이미 치열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막강한 병력을 지닌 일본 관동군은 손쉽게 만주 대부분을 점령했다. 중화민국 국민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국제연맹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동시에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데 열중했다. 그 후 국제연맹은 일본의 일방적인 만주 점령을 비난하며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1933년 일본은 오히려 국제연맹의 권고를 무시하고 탈퇴했다. 한편 일본은 1932년 3월 청의 마지막 황제로 푸이를 앞세워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수립하는 등 중국 동북에 대한 지배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이 내전에 휩싸이는 사이 일본 관동군은 더욱 강력해지며 호시탐탐 중국 내륙으로 침략할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생기지 않자 일본 관동군은 스스로 침략의 기회를 만들었다.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에서 일본과 중국군 사이에 작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루거우차오는 서부 지역과 베이징을 잇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리로 서쪽은 일본 관동군이, 동쪽은 중국군이 관할하며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1937년 7월 7일 야간 훈련을 하던 일본군 중대에서 몇 발의 총성이 들리더니 일본군 한 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사라진 병사는 행방불명이 아니라 화장실에 다녀와 곧바로 복구했으나 일본군은 중국군의 사격을 받았다는 구실로 온 부대를 출동시켜 다음날 새벽 기습적으로 다리를 점령했다. 하지만 다행히 며칠 뒤 양측 군대는 현지 협정을 맺어 사가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중국 대륙으로 침략하려는 욕심을 가진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일본 군부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육군 대신 스기야마 하지메가 앞장섰다. 침략의 명분을 찾고 있던 일본은 중국의 계획적인 무력 사용이라며 파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본토에 세계 사단을 추가로 파병해 관동군의 병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일본은 7월 28일 일방적으로 베이징과 텐진에 대해 총공격을 감행하고 점령하면서 전쟁을 확대했다. 이렇게 양국의 전면전이 벌어져 드디어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위기에 몰리며 다급해졌다. 끈질기게 맞서던 국민군과 공산군은 대결을 멈추고 서로 힘을 합쳐 일본군에 대항하기로 합의했다. 국공합작이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일본군은 베이징과 텐진을 거쳐 8월에 상하이 공격을 개시했다. 베이징과 텐진을 쉽게 점령하면서 중국군을 앞잡아보고 상하이도 며칠 안에 함락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의 저항은 필사적이었다. 밀고 밀리는 일진일퇴가 거듭되었고 양쪽 모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군이 크게 고전하고 있을 때 일본은 마쓰이 이와네를 총사령관으로 파견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대학을 나온 마쓰이 이와네는 육군대학교 재학 시절 러일 전쟁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으며 일본에 유학했던 중국의 장제스와도 친분이 있었다. 하얼빈 특무기관장, 일본군 중진하방면군 사령관 등 육군의 고위직을 두루 거친 그는 중일전쟁 이전에는 예비역 신분이었다. 그러나 상하이 전투가 예기치 않게 치열해지자 일본은 능력이 탁월하고 군기가 엄격한 장군이었던 마쓰이 이와네를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는 중국의 정예군과 대치하며 계속되는 고전과 소모전 끝에 그해 11월 간신히 상하이를 점령할 수 있었다. 마쓰이 이와네의 권한은 상하이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12월 10일 난징 공격에 뛰어들었다. 육군대장이자 총사령관인 그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격전이 계속되었고 중국군과 일본군은 말할 수 없이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사자가 발생했다. 전혀 결과를 짐작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난징을 포위하고 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본군의 막강한 병력에 차츰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난징을 포기하고 멀리 떨어진 서남쪽의 대도시 충칭으로 급히 옮겼다. 12월 13일, 마침내 난징 대혈투가 끝났다. 중국군의 방어망은 무너지고 지도부를 비롯해 군인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도주하기에 바빴다. 난징을 점령한 약 5만 명의 일본군은 한마디로 악에 받쳐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성난 맹수, 피에 굶주린 악마 같았다. 중국군 포로와 민간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패잔병들까지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악랄한 만행이 여기저기서 자행되었다. 중국군 포로들을 마치 총검술 훈련하듯 난도질하여 죽이거나 총알을 아끼겠다며 큰 구덩이를 파고 산 채로 묶거나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 죽였다. 어린아이도 닥치는 대로 칼로 찔러 죽였다. 잔혹한 일본군은 누가 더 많이 죽이나 상품을 내걸고 경쟁까지 벌였다. 2명의 일본군 소위가 누가 먼저 일본도로 100명의 목을 자르는지 겨루기도 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여성이었다. 성인 여성과 소년은 물론이고 늙은 여성마저 눈에 보이기만 하면 강간했다. 집집마다 휘발유를 뿌려 불태우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했다. 그들 가운데 여성은 끌고 가 강간하고 살해했다. 수녀나 비구니 등의 성직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녀들도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 일본군의 약탈 행위는 말할 것도 없었다. 중국의 문화재나 보물은 물론이고 민간인의 폐물이나 값진 물건은 모조리 약탈했다. 몇몇 중국인 남녀는 생체 실험의 도구로 동물처럼 끌려갔다. 이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학살의 만행을 일본의 언론들은 재미있는 예능 오락 프로그램처럼 신바람 나게 보도했다. 난징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대학살은 6주간 계속되다가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져 일본을 맹렬히 비난하자 이듬해 2월에야 멈췄다. 일본은 강압적으로 중국인으로 구성된 난징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상황을 통제하고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웠다. 일본이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중일전쟁은 무려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결국에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멈춘 것이다. 일본은 패전이 분명해지자 난징의 모든 기록을 불태우고 증거가 될 만한 사실은 모조리 파괴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1946년에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난징 대학살과 관련된 각종 증거물들이 쏟아졌다. 특히 당시 난징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몰래 촬영한 각종 증거사진과 영상자료를 내놓았다. 증인과 증거자료가 수없이 존재하는 대학살이 확실한데도 전후에 일본은 전쟁 중에 발생한 불가피한 민간인 피해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칭도 난징 대학살이 아니라 그냥 난징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그렇게 표기하는가 하면 아예 사건 자체를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난징 대도살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도 한다.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난징 대학살의 피해자 규모를 15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비전투원 약 1만 2천 명, 중국군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여 명이 난징 시내에서 학살당하고 근교에 피난가 있던 민간인 5만 7천여 명 등이다. 그러나 난징 대학살 당시 국제적 십자사, 세계홍만자회, 순선당 등 8개 구호단체에서 수습,
매장했다고 보고한 시신의 숫자만 19만 8천여 구에 이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록일 뿐 실제로는 3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국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해 대규모 기념관을 건립하고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추모일로 정해 해마다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또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난징 대학살 관련 기록 16건을 유네스코에 제출해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 관동군 총사령관이었던 마스이 이완해는 학살을 직접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는 극동군사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그리고 당시 난징에 주둔했던 일본군 제6사단 사단장 다나카 군기치 등도 사형되었다. 마스이 이완해의 위패는 다른 전범들과 함께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난징 대학살의 잔인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군에게 이와 같은 학살을 많이 당했음에도 아직까지 친일들에 의해 이 나라가 지배당하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제라도 친일 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